사유난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의 임수미 선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제 조부모로 구성된 조성가구이고요.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례여서 오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가 발굴하게 된 경로는 사례관리 담당자분께서 가정 방문을 통해 가지고 당장 급하게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었고요.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아이들의 부모가 불화로 이혼 상태였고, 이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자주 돌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조부가 어린 손자녀들을 데리고 그 외조부의 집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이제 사례관리 담당자가 엄마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양육의 의사가 없는지 확인을 받았고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김 첫째와 김 둘째가 있는데, 김 첫째의 경우에는 6살인데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어린이집에 다녀보니까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좀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둘째인데 오늘 대상자는 김 둘째입니다. 김 둘째의 경우에는 이제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어린 손자녀이다 보니까 이제 외조부뿐만도 아니고 외조부모 모두에게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김 둘째이고요. 이 어깨가 다친 게 자연분만 당시에 의료사고로 우상지 상완 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보통 분만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출산할 때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어깨 오른쪽 왼쪽이 조금 신체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였고, 팔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 잡기가 어렵고 한쪽으로 치우친 무게중심 때문에 걷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사항을 보시면 65세의 외조부가 있고요. 군청에서 실시하는 벌목 일을 하고 있고, 손녀들 양육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60세의 외조모는 지적장애 경계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손녀들 양육이나 집안 살림에 미숙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35세 이 엄마는 이제 본인의 엄마인 외조모와 같이 지적장애 경계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제 이혼 직후에 새로운 남자분과 이제 동거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상태이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외삼촌 32세의 경우에는 근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근로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조카의 질병이 이제 자연분만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한 누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누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세의 김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에 올해 1월부터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판단되는 상태이고, 집중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음식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비만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보시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외조부, 외조모, 외삼촌, 그리고 김 첫째, 김 둘째입니다. 이제 이 엄마는 김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남편과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새로운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양육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게 상완 신경총이란 건데, 이제 근육 쪽, 이쪽 어깨 쪽이 좀 불편한 상태이고요.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가 수술하고 나서는 운동을 통해서 걷는 게 조금 양호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케어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제 상황을 좀 보시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문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두 손녀가 지금 아직 어리고 사실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집안 내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분이 부재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 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 내 양육자 부재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첫째의 경우에는 식사량 조절을 이제 못하고 아이의 욕구에 그 외조모가 자꾸 끌려가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 첫째의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또래 관계가 미숙하고 언어 발달도 좀 더딘 상태. 그리고 김 둘째의 경우에는 1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이후에 아이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 또한 언어 발달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나 외조모가 지적장애 그 경계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인 외조모가 손자녀의 건강 관리나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육 기술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인 두 손녀가 그 외조모와 외조부 밑에서 지금 양육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 책임자는 지금 엄마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인 두 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법적 책임자인 부모의 역할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게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후에 조부모가 계속 양육을 했을 때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개입을 하면서 서비스 제공된 거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김 첫째의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 상담 2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언어 발달이 좀 더 미숙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 자원봉사자가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장 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비가 모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지자체 협의체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후원 방안을 논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어린이 단체에서 수술비 모금을 받아서 1차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그 수술비 관련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술비가 조금 저렴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혹시 모를 2차 수술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지금 수술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가정에는 이제 외조부가 벌이가 마땅치 않다 보니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생활 안정을 위한 후원 연계 추진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공공사례관리라고 이야기하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두 분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공사례 영역에서 제가 그 중요하게 우리가 그 학습해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일단 그 조성 가구가 갖는 전반적인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에서 비공식적인 자원 또는 비공식 영역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식 영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슈를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에게 그게 서비스가 됐던 물질적인 자원이 됐든 모든 클라이언트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애초에 기대한 의도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부작용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원을 연결할 때 이런 주작용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잠정적인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좀 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꼭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의 조선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를 떠안고 있는 조부모가 가정의 위기나 아동의 양육 공백을 메꾸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도 봤듯이 어찌됐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법적 책임이나 권한과 관련돼서 조부모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육의 안정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아동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적절한가와 관련돼서 평가를 할 때 특히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나 이웃하고의 관계나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사회인 경우에 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잘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웃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소통을 하면서 그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다음에 이제 외삼촌이든 과연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장애 진단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 제공자들의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생기는 부적절한 양육 문제들도 사실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아이만 문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육 환경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외조부가 그 일의 특성상 가끔 집에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컨대 외조모님도 이제 지적 장애가 의심이 되고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 두 손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도하던 아동의 방임이라든가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 가구나 양육 부담을 떠안게 된 가구들인 경우에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은 혹시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도 조금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비공식 영역에서 공식 영역으로 전환하기와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양육을 비공식적인 자원의 성격에서 공식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조선 가구가 양육 환경을 좀 더 적합하게 그리고 양육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조부모의 돌봄을 공식적인 지원체계와 권한 없는 돌봄에서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와 권한을 가진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는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 가정위탁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부 체계랑 연결이 되고 모니터링 기능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공자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동원해서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방문형 서비스를 마련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대도시에서 가정 방문을 한다라는 거는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가정 방문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반나절이나 종일을 소요되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실질적으로 경험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사례는 언어치료와 관련된 봉사를 이렇게 방문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발굴해서 연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한 불편감 또는 수치심 같은 거를 가질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삼촌 외삼촌인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컴플레인을 사실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심과 가족 이외의 구성원이 우리 집을 드나들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가정사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나 원망이 자칫 잘못해서는 이 문제를 유발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여기에서 이제 누나로 보여지죠.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얘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이유, 손자녀인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로 잡고 있는 아동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결핍된 욕구들이 있는 경우는 이걸 기화로 이렇게 증폭되거나 폭발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복지 의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이 공급 또는 지원되는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 이 명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주작용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을 한 번쯤은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원을 투입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그 부작용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정례화 또는 형식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례 관리자의 관심과 역량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지역사회 자원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사례 관리자가 바뀌게 되면 이 자원은 실종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원이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 사례를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험하다시피 사례 관리 대상자들의 욕구는 사실상
이미 안 되는 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제도나 전달 체계의 어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일회성 노력, 즉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공식적인 자원이나 이런 거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지금 많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례 관리자의 역량으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특정 자원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나 제도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례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자원 투입 계획이라든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도 그런 관점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변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기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이 동기가 없다거나 저하되어 있다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사례 관리자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변화, 이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삶이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사례 관리자가 진정 이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기 신념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사람과 이 가정의 어떤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나의 확신이 없으면서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기가 저하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의 자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물론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다각적인 방법들이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나 스스로는 이 사람과 이 가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것과 관련된 마음가짐도 이 케이스를 통해서 도출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장재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뭐 법률적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전형적인 뭐 사례 관리, 뭐 사회복지 이런 분야들과는 조금 관점이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이제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미성년인 자녀들이 이제 19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법률적으로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안에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내용까지 담은 이유는 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제가 이제 뭐 설명한 이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도 조금 참조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자세하게 적은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관점에서의 사례 이해 부분은 이 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뭐 그거에 근거가 되는 뭐 이유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례 개입 실천 포인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그전 단계에서 이제 제가 할 얘기를 사실은 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주어진 목차가 이제 사례 개입 실천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나름 고민을 하다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뭐 구체적인 강론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이제 뭐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 관점에서의 사례 이해 부분입니다. 조부모는 미성년인 두 손녀를 2018년 2월경부터 양육을 하기 시작했지만 조부모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두 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면서 뭐 친권이나 양육권, 후견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좀 개념이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친권이 이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 이 신분하고 재산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신분상의 모든 권한, 재산상의 모든 권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친권이라고 하고요. 부모가 이제 혼인하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를 하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친권자를 지정하고 양육권자를 지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친권을 가지는 사람이 양육권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양육권은 조부모에게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권은 신분과 재산상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양육권은 사실은 친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친권과 양육권이 이제 없는 상태죠. 조부모가. 그리고 이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모친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지나 능력이 이제 없음을 이제 확인한 상태고요. 부는 이제 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과 의무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혼한 상태지만 당연히 친부와 친모에게 이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하모는 양육과 관련한 의무를 전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지요. 제가 이제 뭐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례를 좀 이해하려고 조선 가정에 대해서 좀 연구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 가정의 조부모를 이제 기준으로 조금 검토한 자료들이 많았는데요. 조부모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뭐 신분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쭉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것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고요. 뭐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긴 하지만 그 조선 가정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가구 소득의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전체 가구 소득의 뭐 6분의 1, 근로자 가구 소득의 5분의 1 아주 이제 소득이 낮죠. 그리고 조부모는 뭐 이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능력이 보통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성년인 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양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가난도 대물림이 되고 뭐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지원이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양육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양육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양육비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가 적시를 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부모가 친권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인 두 손녀를 성년자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미성년자의 신분이나 재산 등 관리를 위해서 적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과연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양육하면 당연히 양육비 청구권 인정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뒤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는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비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뭐 절차나 뭐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부모가 이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친권과 이제 양육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미성년자의 신분이나 재산 등 관리를 위해서 적정히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행동 방향을 처음에 이제 정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면 지금 현재 친권과 양육권은 모친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권자인 모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까 이제 제가 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신분과 재산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조부모가 뭐 친부모를 대신해서 양육을 하든 아니면 위탁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용 판결을 내려줄까요? 실무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존해 있고 부모가 조금이라도 양육을 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은 이제 후견인으로 잘 선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원칙적으로 친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분상의 어떤 뭐 권리나 의무보다는 그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상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뭐 통장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부모 중 일방이 뭐 사망해가지고 보험금이 발생하거나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사실 뭐 재산상 어떤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후견 권한조차 없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모친이 양육에 대한 의사는 없지만 아마 친권까지 포기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모친과는 그래도 친모와는 연락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모와 이제 그 조부모가 적정히 연락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모친이 가지고 있는 친권 권한 중에 신분상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부분은 사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원에서 사퇴를 하면 그 다음 절차로서 가정법원에다가 여기서는 가장 양육에 적합하다고 하는 조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미성년 후견인 숫자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과 달리 1인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부와 조모 중에 하나를 한다면 조부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친권 자체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선택하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진행을 한다면 이제 좀 진행이 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근데 굳이 이런 고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 작년에 이제 양육비행관리원에서 심포지엄 등을 개설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셔도 좋고 제 얘기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 가정 사례입니다. 외조모가 손녀를 7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자기 딸이 7년 전에 이제 남편과 이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지만 이권과 마찬가지로 뭐 친권을 행사할 의사나 적정한 이제 양육에 개입할 의사가 별로 없었고 전사위도 7년 동안 전혀 양육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 남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재산상 어떤 이슈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이제 친권과 양육권 행사하겠다라고 등장한 것이죠. 그러면 조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7년 동안 길러왔고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양육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히려 후견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양육권을 갖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이제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부모에게 후견 권한을 넘겨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친권자는 7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이제 전 남편이 친권자로 지정이 됐고 다만 다행인 것은 양육권은 이제 조모가 가지고 끝난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지나다 보면은 언제든지 이제 이런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후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적어도 이제 필요한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후견 권한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이슈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두 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생활법률이나 법률에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법률이나 또는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입법의 불비 또는 미비로 인해 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9페이지의 관련 사례 3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똑같은 사례예요. 조모가 이제 한 7년간 기르다가 전사위가 소송을 해서 이제 친권은 전사위에게 넘어간 상태고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양육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심판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던 가사소송 규칙 제 99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정하고 있냐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모 중 일방, 뭐 부나 모가 다른 부나 모를 상대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모가 등장해서 양육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법률상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각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심증을 피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담당했던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법률상의 어떤 뭐 입법상의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뭐 다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법원은 지금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조모에게 A양에 대한 양육비로 한 6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아직 법이 정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원 실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조 부모는 두 손녀의 친부를 상대로 8페이지입니다.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부담자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부와 모가 공동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기준이 좀 불명확했는데 요즘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0세부터 19세까지 나이에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구간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이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아주 소득이 많지 않으면 월 한 5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육비 청구 부분을 보시면 두 번째 그 단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와 모 또는 이제 조모가 만약에 이제 예외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이 경우에도 이제 자기 딸과 사이를 상대로 전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사회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 뭐 대부분의 경우가 이래요.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 등이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할 때도 누구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선고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 두 가지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제 4번과 5번 재산조회 또는 재산 명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뭐 재산 명시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이제 신청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뭐 상대방의 각각의 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 등에다 개별 회사에다가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를 이제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재산을 찾아내면 뭐 그 재산이 채권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집행 절차인데 그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3번인데 아주 특이한 제도가 첫 번째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만약에 이제 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직장이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또 양육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행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민사 영역에서는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뭐 감치가 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민사 영역이니까. 하지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별도로 하고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인용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하의 이제 감치 처분에 처하는 이렇게 좀 인신의 좀 어떤 구속을 가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양육비에 대한 좀 지급 확보를 위한 방안이죠. 그래서 판결을 항상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지원을 할 때는 일반 판결문을 득하는 것 외에도 그 뒤에
판금에 나와 있는 권리를 어떻게 실제로 효율적으로 이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한데요. 양육비 부분은 또 이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관련 제도로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양육비가 이제 타인에게 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재판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당장 쓸 돈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다 그러면 양육비행 관리원을 통해서 최대한 6개월 정도에 한해서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후견인 뭐 선임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구조공단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보장정보원과 2015년경 정도에 MOU를 체결해서 일단은 저기 뭐 저 공단의 각 뭐 지부나 지소 출장소의 담당자들과 사례관리사 분들이 연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또 담당자들마다 연계 정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양육비 청구 관련해서 이제 법률 구조 대상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는 이제 이건 뭐 조부모 가족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뭐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모, 미혼부 가족도 법률 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좀 있는데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대충 전 국민의 한 69%, 70% 정도가 되니까 뭐 조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건들은 뭐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 뭐 이 건이죠. 그리고 양육비 심판 청구 사건, 문제되는 이슈가 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고 대상 사건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 저와 같은 변호사가 직접 소송 대리를 하지만 소송 그 변호사 보수나 소송 비용 전체가 이제 무료로 뭐 지원이 되는 그러한 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뭐 사건을 좀 처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행 관리원도 지금 뭐 몇 년 전에 출범해서 워낙 아주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육비행 관리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준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행 관리원과 법률구조공단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고 이제 뭐 접근성이 좋은 기관들을 찾아서 어떤 뭐 지원을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기획 실천 포인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조선 가족에게 어떤 그 복지 정책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나름 이제 최신 자료긴 한데 아마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선 가족에게 아주 이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또 이제 중복해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것이 좀 문제라는 부분도 제가 본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체계 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 아래 사례관리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 가족의 지원 정책 현황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거는 막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뭐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법률구조공단의 양육비행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서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어떤 법률적인 지원 영역 부분에 대한 담당자도 조금 섭외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면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갑자기 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심판 청구 어려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조금 시작을 하고 해야 될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좀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거든요. 가장 부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당사자의 면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뢰인과 처음 그냥 면담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의뢰인을 데리고 온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의뢰인 얘기를 들으면 가장 부정확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페이퍼나 문서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정리된 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뭐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는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친부와 친모가 어떻게 협의상 이혼을 했는지 재판상 이혼을 했는지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여러분들 판결문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판결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혼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법적으로 친권자는 누구고 양육권자는 누구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협의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도 당사자 간의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법원으로 또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이나 뭐 친권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친모나 조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한 이혼 판결문이라든지 재판상에 냈을 때는 두 번째로 이제 뭐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면은 친권과 양육에 관한 그 부모 간의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또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친권과 양육권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양육비 등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조부모가 신청할 때도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친모나 그 조부모 면담을 통해서 현재 법률상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친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뭐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양육할 의사는 없지만 친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미 마음의 결단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육할 의사도 없고 친권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정리한 방향대로 친권자의 모가 이제는 재산관리권 부분은 내려놓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은 사퇴할 수 있게 하고 친권자의 모는 사퇴한 다음에 적어도 가정법원의 그 조부모 중 1인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해서 후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양육할 의사는 없는데 친권은 내가 못 내놓겠다. 재산관리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후견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어쨌든 어떤 친권 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뺏어 가지고 조부모에게 줄 수는 없는 거. 조부모가 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부모가 친부모보다 이제 훨씬 더 어떤 뭐 양육이나 친권 행사를 계속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친권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류가 되지 않으면 중요한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할 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부모가 후견 권한은 없으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친권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조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을 해달라거나 양육비 등을 청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법률 지식과 함께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어세스를 할 때 클라이언트의 진술 정보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법률과 관련돼서는 서면화된 정보, 객관적인 정보들을 확보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정필현 센터장님으로부터 가정위탁 이슈에 대해서 네, 중요한 정보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금 가정위탁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시도에 광역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하나씩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연구도 하고요. 이제 법이라든지 정책을 좀 개선하는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집중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떤 공공 사례 관리 측면과 그 법률적인 측면들이 현장에서는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작성한 내용이나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양육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다른 측면에서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가정위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 혹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관련돼서 이제 아동권리위원회가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가 2003년도에 저희 나라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나라에 OECD 국가 중에서 없는 소년 소녀 가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소년 소녀들이 어떻게 가장을 하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가정 위탁 제도를
좀 도입해서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실제로 지금까지 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그러면 이제 유형이 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연이 아닌 비혈연의 일반 가정위탁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분류로 좀 구분이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가정위탁 관점에서의 그 사례 이해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정위탁이라다 보면 아동 중심의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의 책무성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이 가정에 거기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 양육자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양육자가 얼마만큼의 그런 좀 긍정적인 양육의 태도와 그런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이 지금 현재 좀 처해 있거나 아니면 좀 잠재된 어떤 위기 여기 이제 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위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분석하고 지원을 포함한 이제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한 부분들로 좀 두 가지로 주요 이슈를 좀 잡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시작 전에 욕구 중심이 아니라 이제 문제 중심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긴급 상황이라든지 좀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욕구보다도 일단은 문제 중심의 해결 중심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케이스를 욕구보다는 이제 문제 위주의 사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보호자와 그 양육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왜 조부모가 주 보호자로 보이나 아동의 양육 상황이나 양육의 어떤 기능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수행 정도로 볼 때는 실제로 주 보호자로서의 어떤 양육 기능을 할 수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첫째와 둘째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주 사례 관리 대상이 실제로는 둘째이긴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사례는 전반적으로 가족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개입과 접근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첫째와 둘째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주 양육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김 첫째의 어떤 식습관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 및 지도 능력이 좀 부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김 둘째에 대해서는 이 아동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신체 기능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아동의 그런 위기 요소라든지 위험 요소의 어떤 분석과 어떤 지원에 따른 해결 과제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건너뛰고요. 세 번째, 첫째, 둘째 아동 모두 신체 정서 학대 및 성학대의 잠재적 노출 위험이 있다. 물론 성학대도 이제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아동이 경계성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좀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아까도 좀 지적하셨지만 문제 행동에 대한 초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동의 어떤 문제 행동의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표출되는 행동 때문에 어떤 학대 요소들이 같이 이제 가미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학대 행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지적 장애라든지 그 경제적 지능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이런 성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외삼촌과 같이 동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성학대 문제도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권자와의 연락 두절로 인한 아동 지원의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양육비 그 소송 청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조부모랑 같이 사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연락이 되고 있으면 친권자랑 연락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만나고 있는 사례 중에는
친부모랑 연락이 두절된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이거 사퇴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그 후견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아동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권한들에 대한 이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양육비의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정위탁 그 제도로 아이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로 사실은 이제 책정이 돼서 수급 책정이 됩니다. 문제는 연락 두절이 되기 때문에 친부모가 뭔가 경제 그 행위를 해서 수급이 수익이 생기면 이 아이가 수급에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생계비가 뭐 줄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에는 보면 사실은 구상권에 의한 비용 징수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부모한테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연락 두절이 되다 보니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에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아동의 어떤 생계비가 뭐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수급권자에서 박탈이 되거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도 해결 과제로 이 케이스에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례 개입 실전 포인트는 현장의 관점, 그 다음에 가정 위탁의 관점에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외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외조모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동도 사실은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 의심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농후하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가정에서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지금도 이미 일부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외조부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외조모에 대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좀 일정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가 100으로 보면 그 100에 대해서 똑같이 외조부나 아니면 외조모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 및 양육자로서의 어떤 순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 기술 정보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양육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농어촌 같은 경우는 뭐 쉽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 관리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사례 관리와 관련된 자원 네트워크를 어디서 볼 것이냐? 뭐 아동이 다니고 있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와 관련된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떤 병원 관련된 뭐 그런 쪽에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좀 네트워크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양육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 그 15조 1항에 의거해서 실제로 2호는 아동복지법 1항 그 2호는 연고자에 의한 대리 양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을 하면 연고자가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양육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3호에 의해서 이제 가정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있는 그냥 조선 가정은 65세 이상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조선 가정이 되려면. 근데 가정위탁은 그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관계면 할아버지하고 손녀의 관계면 법적으로 손녀 관계면 가정위탁 대리 양육 가정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대리 양육 가정으로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충분히 되고요. 대리 양육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원 가능한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요 다음에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 양육 가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아동과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주기적으로 좀 보수 교육도 받고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에서 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뭐 부모가 어떤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육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아이가 뭐 2세 그다음에 6세인데 어떤 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지만 아동들한테도 좀 아동 권리 교육을 좀 지역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친인척 그다음 대리 양육 일반 가정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분류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실제로 대리 양육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정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냥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생활할 때 필요했던 생활하면서 그냥 익숙하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학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학대가 어떤 게 학대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교육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준수 의무라든지 벌칙 조항에 대한 인식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학대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그런 거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학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도 충분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지금 여기는 외조부모랑 외삼촌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메인 클라이언트의 그 아동의 신체 기능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아동 모두 어떤 심리 정서적인 그런 지원과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 지원 체계가 좀 반드시 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가정위탁 지원센터 가정위탁으로 책정이 되면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례 관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역 시도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 지역 자체가 농어촌 좀 더 산간 지역이면 센터에서 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도서 지역 섬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은 사례 관리를 위해서 방문하는데 가는 데만 4시간, 오는데 4시간 걸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사례 관리하기도 현장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례 관리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좀 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그냥 자기 관점에서 어떤 중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기 계획에 사례 관리 계획에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들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시작 전에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은 알고는 계신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부분들도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권자와의 연락 두절로 인한 현재 그다음에 향후 아동의 복리 저해 요소를 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친권자가 없게 되면 아동 통장 개설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아동들은 뭐 6세 2세이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뭐 그 유치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다 휴대전화를 갖게 되는데 휴대전화 개통도 어렵고요. 뭐 지금 여기 뭐 여권 어디 외국 나갈 때 이야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전학 가는 데 있어서도 그다음에 수술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정 대리인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후견인 선임 청구를 통해서 아동의 법적 보호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정말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외조부모가 후견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줘야지만 이 정말 후견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정마음 상담도 뭐 이렇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도 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사가 치료센터로 아동을 데려가서 치료받거나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심리 뭐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가 쉽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치료사를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치료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사례 관리의 어떤 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탁 가정의 어떤 그 대리를 하고 있는 대리 양육을 하고 있는 그냥 조부모나 아동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네, 그리고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협업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위탁 제도 공공의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좀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그 가정위탁 그 제도 자체가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사실은 이런 비용들을 좀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고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지자체 여건이 괜찮으면 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도 가구로 별도 1인 가구로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친권자랑 전혀 상관없이 이 아이를 보호하는 당시에 실제 수급권자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권자로 책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친권자가 소득이 발생이 되거나 그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아동한테 뭔가 전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 감액이 된다든지 수급권 탈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징수와 관련된 항목에 의해서 먼저 이런 부분들은 아동한테 수급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친권자한테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 게 맞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립정착금은 이제 대부분은 가정위탁이 좀 입양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입양은 아예 입양 가정은 이제 호적상으로 정말 친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가정위탁은 친가정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위탁 가정에서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 좀 더 이제 뭐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가정위탁이 되는 아동들은 자립하는 연령까지 만 18세까지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위탁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종결되는 그 연령 이후에 자립될 때 자립지원 정착금을 마찬가지로 지방 이양 사업을 해서 1인당 5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1인당 300만 원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정위탁 제도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1인당 연 6만 5천 원 이내에서 아동은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더 보완이 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부양자 중에서 1위는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비 지원도 심리정서 치료비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고요. 심리검사비도 1회 한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세, 그다음 6세 아동들이 뭐 놀이치료든 심리치료든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이야기니까 나중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위탁 그 제도에서 사실은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의 관점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양육의 책임이 위탁 부모한테 있다라고만 한정지다 보면 사실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위탁에서 양육하는 위탁 부모들이 정말 양육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양육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양육했던 스타일대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 친자녀를 사실 양육할 때 좀 더 어떤 훈육의 명목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체벌이 이런 걸 했던 그런 위탁 부모들은 실제로 이제 가정 위탁으로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런 체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 측면에서 보통 저희가 보면 이제 사례 관리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문제를 좀 본다든지 뭐 개입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정위탁 제도 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자의 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위탁 부모, 양육자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개입이 좀 필요한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의 관점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위탁 제도가 사실은 뭐 능사는 아닌데 간혹 이제 조선 가정이 사실은 양육 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위탁 제도의 원래 취지는 사실은 원가정에서 아동들이 양육되지 못할 때 이 아동들을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 우선 가급적이면 가정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양육하다가 친가정의 기능이 좀 회복이 되면 친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친가정에 양육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되고 있는 이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그 지원 때문에 조선 가정에 대한 그런 분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던 가정들을 이제 그 읍면동에서 가정위탁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 하면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냥 가정의 환경을 잘하게 하는 게 최선은 아닌 거고요.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좀 그 가정의 환경에서 최선의 양육 환경에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빠뜨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그런 거는 좀 질문들이 나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좀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느끼시겠지만 법이나 제도라는 벽돌만으로 사례 관리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벽돌, 법이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멘트라는 사례 관리자의 지원이 이 제도와 법을 더 튼튼하게 완성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삶을 아우르고 가꾸는 데는 여전히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